한 번은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 철학이 한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작은 산촌 마을이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항상 서로 돕는 것을 당연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의는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기부처를 선정해서 오히려 애써본 돈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기도 했죠.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젊은 철학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피터 싱어의 이론에 열렬한 신봉자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젊은 철학자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사례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같은 금액의 돈으로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과 5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기부하시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곧 마을 회의로 이어졌고 그들은 마을 예산을 효율적 이타주의 원칙에 따라 재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그동안 지원하던 여러 자선단체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각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몇몇 단체에 기부금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덜 알려졌지만 비용 효율적으로 말라리아 모기장을 보급하는 단체에 큰 기부를 했습니다. 말라리아의 피해가 큰 지역에서 모기장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변화는 마을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효율적 이타주의 원칙에 따라 마을 자체 서비스도 재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의료 지원을 받고 교육 기회를 누리게 되었으며 건강한 식수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변화에 함께 참여하면서 더 큰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의가 아니라 그 선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방법론까지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작은 마을의 성공 사례는 주위 지역에도 퍼져나갔고 효율적 이타주의는 이웃마을에서도 실천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는 훗날 피터 싱어가 참석한 큰 컨퍼런스에서 그 젊은 철학자가 발표하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 작은 마을의 선택은 전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효율적 이타주의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고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직 철학자들이 현대처럼 우리 매일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던 시절, 작은 마을에 에밀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고 영리한 아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늘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동네 어귀에서 우연히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인텐션이었죠. 에밀리는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철학자들의 말투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책의 내용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행위란 단순한 신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의도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새 철학 지식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성토요일 아침 시장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앤스콤의 행위,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행동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고 오직 우리 의지의 렌즈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에밀리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친구 제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제크는 망치를 들고 벽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저에게 단순히 망치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의 행동에 다른 의미와 의도가 숨어있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에밀리는 손을 한번 휘저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체크가 못을 박는 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그림을 걸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벽을 고치려는 의도일 수도 있죠. 이 두 경우 모두 같은 물리적 행위가 있었지만 그의 의도에 따라 그 행동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인 존은 에밀리의 설명에 감명을 받아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 하는 대장간 일도 단순히 철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존 아저씨는 도덕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의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 덕분에 자신의 행동을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행동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도와 의미를 탐구하게 된 것이죠. 이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에밀리는 그렇게 자신의 작은 마을이 앤스콤의 이론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종종 마을 광장에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의 다양한 이치를 재미있게 풀어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고민하며 늘 새롭게 배워나가는 에밀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항상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규범이 아주 중요했는데 모두가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그런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엇은 우연히 소장하고 있는 책 중 하나에서 버나드 윌리엄스의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개념은 마치 엘리엇을 위한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할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에 큰 결심을 품고 엘리엇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즉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결정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예술가는 성공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야.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엘리엇의 부모님조차 그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윌리엄스의 진정성, 개념에 영감을 받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했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의 초기 작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엘리엇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엘리엇의 작품은 점점 그만의 독창적 스타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그림이 큰 전시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서 엘리엇만의 고유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엘리엇의 성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엘리엇을 통해 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를 따라 조금씩 자신이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엇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진정성의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엇은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감으로써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엇의 이야기를 통해 버나드 윌리엄스가 말한 진정성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삶을 찾는 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엇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진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 역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엘리엇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언제나 진정한 자신이 되어야 하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바람과 파도의 섬이라는 외딴 곳에 페테르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페테르는 소박한 삶을 살며 날씨와 바다의 변덕스러움에 맞서 매일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바다 위에서 고요한 순간에 즐기는 생각과 명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의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의 구분이라는 개념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사고방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페테르는 그 이론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궁리하며 바다 위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은 바다의 날씨와 물고기의 움직임 같은 외적인 요소에 대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난 그저 그들 위에 떠 있을 뿐이지 그들의 의도를 알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법.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는 바다가 요동치는 날씨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타대를 잡으며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페테르는 남몰래 좋아하던 마을의 마르타라는 여인에게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고백이 받아들여질지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사건이라고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그날 그는
마르타에게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마르타 역시 오랫동안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페테르에게 큰 기쁨과 더불어 애적 풍자에 대한 초연함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몇 주 후 마을에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많은 집들이 파손되고 주민들은 하룻밤 새해 생계수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페테르는 동요하는 주민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가지고 있고 재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내면의 감정과 태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다들 그의 태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덕분에 마을은 더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페테르는 내적 풍자와 외적 풍자의 구분이 바다 위에서의 사소한 조작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다와 인생의 파도 위에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오직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먼 후대에까지 전해져 바람과 파도에 서매는 페테르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혔습니다. 바다는 늘 거칠지라도 내면의 나침반은 언제나 고요하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낸 그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고 결국 페테르의 삶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